한번 다음 거로 해보자. 이번에는 간쓸개로 얘기하면 33쪽입니다. 33쪽. 똑같은 페이지인데 두 작품 중에 오른쪽 양귀자의 한계령을 할 겁니다. 요 놈은 수트 갈래복합 12강. 수트 갈래복합 12강. 12강에 몇 페이지냐면 286. 286쪽. 286이고요. 간쓸개에서는 33쪽을 할 거야. 간쓸개 33 쓸까? 간쓸개 33쪽. 또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EBS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거 엄청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요놈 EBS에서 여기 갈래복합을 만든 초점을 먼저 배우고 한번 해보자고. 왜 이런 작품이 실렸는가를 먼저 배우자고요. 자, EBS 갈래복합 212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고향에 초점을 뒀습니다. 고향. 그러니까 지금 양귀자도 바로 고향이고 한계령도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된 거야. 유사작품이겠지. 자, 고향이라는 걸 주 초점을 뒀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공간이죠. 내가 지금 사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공간이 바로 고향일 겁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떻게 써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사투리를 안 쓰다가 고향에 가면 막 사투리를 막 쓰게 되잖아. 나 맞아 경상도 사람이지, 나 전라도 사람이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왠지 서울에 있는 것보다도 고향에 있는 것이, 물론 고향이 서울일 수도 있겠지만 편안한 안식처로 다가옵니다. 편안한 안식처가 바로 고향의 모습이야. 됐냐? 이게 고향이 워낙 편안한 안식처이다 보니까 때로는 나의 삶의 기준점이다. 판단의 기준점이야. 고향보다 편한 곳, 고향보다 어려운 곳, 이런 거겠죠? 네, 얘가 다른 장소의 삶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서 지내는 것보다 좋으면 편안한 곳이고요. 고향과 너무 사뭇 다르면 어떻게 써? 아, 이곳은 살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느끼겠지. 그죠? 자, 이런 고향을 때로는 무슨 이유가인지 모르지만 실향을 하게 됩니다. 초긍정적인 고향에 실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안한 안식처가 사라지고 이런 거니까 무척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실향을 하는 순간 어떻게 써? 다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겠죠. 그죠?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이겠죠. 자,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저렇게 행복했던 고향을 실향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담은 게 요 놈이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실렸지? 일단 오케이. 누구 거냐면 이호철의 탈향이 먼저 실렸어요. 탈향이네. 자, 탈향과 그 다음 뭘 구분해야 돼? 실향은 구분하셔야 되겠죠? 탈향은 어떻게 써? 얘는 스스로 고향을 버리는 거죠? 고향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탈향이라면 실향은요, 그죠? 외부에 의해 고향을 잃어버려요.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향이구나. 일단 제목 판단 한번 해주시고, 다음. 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탈향이니까 스스로 고향을 버려야겠지? 자, 1사후퇴입니다. 1사후퇴에서 중국군이 개입하죠. 그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공군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선 책대로 쓰자.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중공국이 아니라 군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했으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겠어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 바로 뭐겠어요? 그죠? 실향을 한 거죠? 얘가 외부 요인이니까 결국 나는 어떤 걸 겪게 되냐면 실향을 겪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면 부산에 정착하는 거죠. 부산으로 옵니다. 근데 부산에서 사는데 나는 어떻게 안락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화차간에서 살아갑니다. 화차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 화차간은요 되게 불안정한 삶이군요. 그죠? 여기는 불안정한 삶입니다. 불안정한 삶이네요. 그럼 나는 이 화차간에서 늘 우리들은 뭘 고민하겠어요? 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와 반대 개념은 어떻게 써? 고향이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향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고향과 여기 다른 장소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죠? 고향과 가장 밀접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서 나는 뭐냐면 고향이 일단 초긍정이고 나름대로 영주동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영주동이 있나 봐. 영주동에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을 얘네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착하고 싶은 거야. 고향에 정착할 수 없으니까 그 대용품으로 영주동의 집에 정착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부산에서의 삶을 조금 떼어볼게요. 자, 3단계야. 이 소설은 총 한 3단계로 나누면 다 끝나요. 첫 번째, 내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인물들은 어떠냐면 서로 죽고 못 삽니다. 그래서 일하면 서로 나눠 먹고요. 너 좀 더 먹어 막 이런 거야. 왜냐면 우리는 잠깐 부산에 있을 거고 고향에 곧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있는 지금 잠깐 동안은 되게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의지하고요.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2번. 부산 생활에 많지도 않아. 한 달 후 살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러다가는 고향에 못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써?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생각합니다. 4명 중에 나이가 많은 2명이 살 길을 모색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하고 먹고 살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광석하고 하나 누구야? 광석, 두찬. 오케이. 두찬이 각각 살 길을 모색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참 짐스러워하는 겁니다. 저것들만 없으면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석 죽음 후 광석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광석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어떻게 써? 두찬이가 떠나죠? 두찬 떠나고 나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떠나고자 합니다. 나도 떠나고자 합니다. 왜냐면 각각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찬이 떠난 것도 자기 스스로 떠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탈향한 거죠. 얘도 탈향해 주셨고요. 나도 스스로 떠난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 탈향하고 있는 거네. 자, 화차간에서의 등장인물을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25살인 광석이 있고요. 그와 나이가 같은 누구 있어? 두찬이가 있죠. 두찬이가 있고요. 둘 같은 경우에는요. 두찬이는 광석이가 부산 사투리를 막 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이랑 아주 허물없이 지내요. 왜냐면 광석이는 아까 얘기했잖아. 한 달 후에 각자의 살 길을 모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 없이 지내야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두찬이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여기 잠깐 있는 건데 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거야. 못마땅해요. 못마땅해는
그런 지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광석이라는 것은 되게 어떻게 써? 외향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 두찬이는 내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요런 두 명이 나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19살, 나보다 한 살 적은 누가 있어요? 하원이가 있어요. 그런데 족보상 하원이가 위입니다. 아저씨 뻘이야. 그래서 하원이가 계속 반말합니다. 잘 보시면 하원이가 반말해요. 얘가 나이가 적지만. 근데 얘가 얘한테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얘네 둘에게 의지하고자 해요. 하지만 얘들은 어떻게 써? 저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각자 살 길에 귀찮아진다? 좋아. 뭐겠어? 짐스러워합니다. 두찬이 떠나고 나서 나도 어떻게 써? 하원이가 어떻게 써? 이제 짐스러워합니다. 자, 요게 이호철의 탈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쓸까? 조금. 자, 보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야, 시대가 막 바뀌었어. 연필 들고 하는 사람과 패드 들고 하는 사람이 반반이야. 절반이야. 와, 씨.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외향적이 아니라 뭐 이제 요거 쓸 거야. 어? ADP 쓴가 뭐 그런 거 쓸 거야. 뭐냐고. 뭐 ADHD인가 뭐 E 쓰고 I 쓰고 오케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아마 이제 그렇게 필기하지 않을까 싶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누가 뭐 실렸죠? 오케이. 이청준의 눈길이 실렸죠. 눈길 보면서 많이들 울었죠. 엉엉엉엉. 자, 어디 볼게요. 이것도 전체를 한번 해보자. 전체. 자, 나는요,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거야. 왜냐면 나는 어떻게 했는데요? 나는 내 스스로 다 했죠. 부모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요. 집안은 왜 망했냐? 집은 잘 살았어요. 근데 왜 망했어? 형이 도박하고 빚을 지고 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요. 그래서 나는 나 홀로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나 혼자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했냐? 생물학적인 부모에게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가 없대요. 틀니가 없대. 그래서 틀니해야 한다고 틀니하라고 돈 줬고요. 엄마가 치질 걸리죠? 치질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수술하라고 돈도 보내줘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엄마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어? 노인에게 빚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은요, 한없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면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할 일이 아니야. 아들이 자수성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돌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늘 마음속에 빚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뭐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군요.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건 내 탓이요. 이런 거겠지.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자꾸 나의 남편이 부모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부모에게 노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시어머니가 당신 사랑하는데 왜 그따구로 살아 했네 나쁜 놈아 이러면 서로 싸움만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노인에게 그죠?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 시어머니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계속 추궁합니다. 노인에게 뭐 하냐면 속마음을 제시하도록 속마음을 이끌어낸다고 할까? 마음을 이끌어냅니다. 속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글쎄 아들이 자수성가한다고 서울 갈 때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날이 눈이 펑펑 오더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아들의 신발을 봤더니 눈을 맞는 거야. 눈을 맞으면 아들이 발이 시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거를 꼭 안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아들이 인기척이 나니까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대로 펴서 바로 앞에다 나란히 놓는 거야. 근데 나는 나와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가지런히 있는 거야. 아, 엄마가 또 만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신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엄마를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툭툭 걸어가죠. 엄마는 자식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머니 그 버스가 왔을 때 버스가 부르릉 갔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한없이 슬펐지. 그 버스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는 어땠어요? 집을 돌아섰는데 너무 막막하더라. 나 혼자라는 생각이 이것보다도 자식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웬걸 거기에 뭐가 있어? 아들의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없이 기뻤다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남편이 보낸 그 돈은 어디다 놨어요? 치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치질 수술 안 하셨어요? 막 얘기합니다. 치질 수술은 왜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집이 근사해 아들 잘 죽어요.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노인이 뭐라 하냐면 나도 여자란다. 이 나이에 나도 여잔데 어떻게 남자한테 엉덩이를 내비냐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유지만 뭐 때문이냐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뭔데? 지붕 개량 사업. 그죠? 지붕 개량 사업 하니까 내가 또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지붕 개량 사업은 왜 하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죠? 지금은 병원 같은 데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만 옛날에는요. 요 배경이 된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서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나면 그걸 웅부를 옮겨서 가게 집에다 모셔요. 그러고 나서 3일장을 집에서 치릅니다. 그러면 그 3일장이 집에서 치르면 엄마 방이 좁으면 집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해서 아니 이 자식은 서울에 산다며 엄마는 이런 데 살게 만들었어? 이 나쁜 새끼 이럴 거 아니냐. 자식 욕 안 먹게 하려고 지붕 개량 사업을 하는 거야. 그거를 들었더니 얘가 어떻게 써요? 눈물이 찔끔 흘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달콤한 피곤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달콤한 피곤기랍니다. 왜 달콤한 피곤기죠? 또는 달콤한 슬픔 또는 피곤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콤하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어떤 한없는 사랑, 그죠?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죠?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달콤하겠지. 그럼 왜 피곤하고 왜 슬플까? 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죠. 이런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대했으니 이런 거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실렸다 하고 보시면 되겠다. 요게 우리 책에 언급되어 있는 거야. 그죠? 고향과 연결됐네. 그러면 이거와 유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양귀자의 한계령이라는 작품이 이와 또 유사하구나. 고향과 관계된 일이란 얘기겠지. 그죠? 오케이, 알겠어. 그럼 연결해보자. 자, 연결. 유사한 것은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이번엔 고향에서 뭐 할 거냐면 양귀자 사람 이름입니다. 한계령을 한번 해보자. 한계령. 역시 고향과 관계된 거네. 자, 일단 간략하게 간략한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계령이니까 사실 한계령을 그려볼게요. 령이니까 고개죠? 그죠? 한계령이 이렇게 고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한계령입니다. 여기가 한계령이야. 고개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한계령은 사실 누구냐면 박은자라는 어렸을 때의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야.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은자의 가난한 삶입니다. 가난한 살이야.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은자가.
이 은자가 어떻게 써요? 이 한계령을 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러면서 은자 하면서 떠오르는 게 고향 하면 나의 큰오빠 떠오릅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큰오빠가 6남매를 다 키웁니다. 가장이 돼서. 그래서 이 큰오빠는 자신의 삶은 없어요. 오직 어떻게 써요? 동생들 뒷바라지만 삽니다. 뒷바라지. 그래서 큰오빠의 삶이 떠올라요. 큰오빠의 삶 일생이라고 할까? 큰오빠 삶 일생. 그래서 역시 산을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래서 큰오빠는 어떤 거냐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이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삶은 없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그래서 가장은 뭐든 다 뭐해서 희생정신. 모든 걸 희생해야 돼. 희생정신을 가져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이 정상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집안의 안정이야. 큰오빠의 입장에선 집안의 안정이죠. 집안의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동생들이 6동생들이 다 어떻게 써? 살만하게 만드는 거야. 오직 그것만 보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오빠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일요일도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면 은자의 삶이라면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생의 전성기라고 해도 괜찮겠죠. 은자 입장에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거기서 인생의 노년기겠죠. 인생의 황혼기라면 현재 은자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작은 자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여기야. 절정입니다. 가수로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요. 물론 밤무대 가수지만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좋은 카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생활을 카페지기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큰오빠는 어디냐? 큰오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큰오빠의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즉, 집안의 안정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를 이뤘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 목표를 이뤘으면 허망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지? 나에 대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되지? 허망한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병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병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결국 나는 뭐야? 병든 겁니다. 나는 뭐야? 이거야. 큰오빠의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였네.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써? 큰오빠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게 이 소설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한계론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누구냐면 큰오빠와 그 다음에 은자가 서로 연결돼요. 이 한계령은 은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내용은 저 산은 나무로 올라오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큰오빠가 막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꼭대기에서 저 산은 나무로 내려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게 담겨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요, 큰오빠를 과거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거의 신화적 존재였습니다. 신화적 존재야. 큰오빠가 나서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줘요. 그죠? 나 어디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럼 큰오빠가 우당탕탕 해서 학교를 가게 해줍니다. 나 뭐 먹고 싶어요. 우당탕탕탕 어떻게 만들어요. 뭘 해도 다 만들어. 과거의 큰오빠는 나에게 있어서 신화적인 존재야. 그런데 현재는 그 오빠는 어떻게 써요? 현재는 자, 현재는 어떻게 써요? 이제 병마에 시달리고요.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목표 상실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요. 내 앞에는 뭐가 있어? 아버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늘 큰오빠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술을 먹다가 잠이 들어요. 큰오빠는 병이 들었는데도 계속 술을 먹습니다. 큰오빠가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죽은 아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 이 큰오빠에게 무슨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인물도로 가자. 전체 내용을 한번 했고 인물도를 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 처음 시작부터 해볼게요. 박은자가 이제
찐빵집 딸이었어. 가난한 찐빵집 딸이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미나 박으로 활동합니다. 미나 박으로 활동을 해요. 미나 박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면 소설가입니다. 소설 좀 잘 써요. 나는 어딘데? 나도 인생의 절정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점 같은 데 가면 내 책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박은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내 친구인데? 영등포여고? 그러면 뒤에 옛날에 막 전화번호 있거든요. 출판사에 전화해서 작가분 어디 계시나요? 연락해서 미나박이 나에게 전화를 따르릉 합니다. 자,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 전화는 바로 뭐야? 보고 싶음이죠. 그런데 나는 이 전화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망설여요. 왜 망설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머릿속에 미나박에, 그러니까 박은자에 대한 그 추억의 모습이 또 있잖아. 근데 대뜸 만났는데 전과 50범인 살인범을 만났어요. 그러면 추억이 다 깨져버리죠. 옛날엔 순수한 애인데 찐빵집 딸이었는데 전과 50범이야. 그럼 옛날 꿈이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꿈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내 기억 속엔 그냥 가난한 찐빵집 딸 순수한 애, 노래 좀 하던 애 이렇게 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망설여요. 만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내가 미나박, 박은자, 찐빵집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을 때 오빠가 사줬는데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큰 오빠의 생각을 하겠죠. 이제 큰 오빠의 삶을 회상합니다. 자, 이때 이제 추억을 회상하겠죠. 자, 큰 오빠는 6명의 동생이 있어요. 6명의 동생 뒷바라지만 합니다. 죽어라고 뒷바라지만 했던 큰 오빠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집안의 안정을 이뤘어요. 목표 달성을 했고 집안의 안정을 이뤘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만 있어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건 뭐지? 허탈감. 더 이상 목표의식을 못 갖는 거야. 왜 목표의식을 못 갖냐면 아파요.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고 뭐 했다면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잡으면 삶의 의욕이 생길 수 있을 거잖아. 근데 내가 아파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큰오빠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냐면 고향집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큰오빠에게 추억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빠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집이야. 이걸 없애버리면 큰오빠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죠? 얘 40년 넘게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추억이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큰오빠는 이 고향집을 어떻게 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는 없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옆에 막 여관 들어오고 난리가 나거든요. 동생들 이거 팔려고 합니다. 동생들은 이 큰오빠의 이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팔려고 그래요. 자, 가족들과 이제 어떻게 써요? 왜 이거를 팔고자 합니다. 왜 안 팔어? 그걸 파는 순간 어떻게 써? 큰오빠의 남은 조그만 추억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써요? 큰오빠가 어떻게 써? 저것을 팔기로 하지요. 팔기로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큰오빠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요. 결국에서 나는 나이트클럽에 갔냐 못 갔냐? 가긴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귓속에 쏙쏙쏙 들어오면서 한계령을 보면서 큰오빠의 삶이 떠오르는 거야. 큰오빠가 죽어라고 뒷바라지에서 절정에 와요. 잠시 환호하다가 점점 우리들은 살 길에서 결혼하고 살 길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담았더라.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인생의 절정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뭐냐면 카페 좋은 나라.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오빠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했어? 자, 그래, 잘 나왔다. 다시 여기서 다시 유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EBS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정작은 유사는 아니죠. 자, 뭐에 초점을 둘 거냐면 초점은 뭐에 초점을 둘 거냐면 여기 오빠가 한없이 어떻게 써? 동생 뒷바라지로 살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뭐 이런 거. 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뭐 희생정신, 여기에 초점을 더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상 한번 했지요? 영상 봤던 거 뭐 봤어? 국제시장이거든요. 그죠? 국제시장을 연결해보자. 순환성 150쪽에 국제시장을 연결해보자. 자, 이거 해볼게요. 얘는 수한 150쪽. 150쪽 연결해볼게요. 자, 국제시장에 나온 EBS 지점 있고요. 국제시장에 나오면 나올 법한 데를 한번 찍어볼게요. 시험에 나오려면 그 갈등관계 또는 대조관계 이게 뚜렷해야 나오거든요.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일단 전체 내용은 흥남철수를 하죠. 145태 때 흥남철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누구를 잃어버려요? 오케이. 막순과 아버지와 헤어지죠.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야? 그죠? 아빠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고 가장의 제1 업무는 가족을 위한 삶이야. 너의 삶은 없어요. 똑같네, 큰오빠랑.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빠가 내가 막순이를 데리고 갈 테니까 너 부산의 고모집 꽃분이네에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 꽃분이네로 정착합니다. 꽃분이네 정착해요. 내가 살고 싶어서 꽃분이네 정착하는 게 아니라 꽃분이네 정착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한 20살 정도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학원에서 몰래 듣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너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지냐면 남동생 학비를 내야 되죠. 등록금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했다 하다가 뭐가 떠오르냐면 독일에 광부로 가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파독 광부죠. 독일로 파견된 광부, 파독 광부입니다. 그럼 파독 광부가 되는 거는 나의 희망, 나의 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동생들 학비 마련입니다. 동생들 학비 마련입니다. 그럼 나의 삶과 관계없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갔더니 이 덕수가 누구를 만나요? 영자를 만나죠? 영자를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덕수는 광부로 간 거고요. 영자는 뭐로 갔지? 간호사로 갑니다. 간호사. 근데 간호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요양보호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볼 때 어떻게 써요? 죽은 시체를 막 닦기도 하고 똥오줌 못 가리는 할아버지 똥 닦아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덕수는 3년 계약으로 갔는데 2년하고 2년에서 3년째 뭐가 돼요? 갱도 매몰 사고. 갱도 매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죽다 삽니다. 죽다 살아요. 그리고 비자 만료로 집으로 귀국하죠. 영석으로 귀국합니다. 그런데 영자는 덕수와의 사랑을 더 나누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덕수가 집에 갔죠? 그런데 웬걸? 영자는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죠. 임신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체크할 게 이제 월남전 갈 건데 요 지점을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어디 할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지점을 해줘야 여러분도 좋아할 테니까 파독 광부 생활을 마치고 3년에 마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뭐 하냐면 이 공부를 해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해양대에 입학합니다. 여기에 해양대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 원서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뭐냐면 해양대에 입학하는 겁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선장이 되고 싶은 거야.
왜 내 머릿속에 선장이 되고 싶으냐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배를 못 탔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내가 배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장이 되고 싶어. 이게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신났습니다. 엄청 신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꽃분이네 고모인데 고모가 죽어요. 고모가 죽으면서 고모부는 술만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술값이 나온다면 무슨 짓이나 다 합니다. 그래서 꽃분이를 처분합니다. 근데 꽃분이를 처분하면 두 번째 아빠의 약속, 꽃분이네서 기다려라. 그죠? 왜냐면 누구야? 막순이를 데려갈 거니까. 가장은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 막순이도 가족이고 아빠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꽃분이네를 인수해야 돼. 거기다가 막내 여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돈 달라고. 근데 그 전에 서울대학 가는 얘는 좀 나름대로 파독 광고를 갔다 오니까 돈이 좀 있죠. 그래서 조금 결혼식을 좀 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것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남전에 파병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 요 반대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가는 게 뭐냐면 꽃분이네 인수. 꽃분이네 인수. 그 다음에 또 뭐야? 여동생의 결혼. 여동생의 결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겠죠. 요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가장은 뭐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선택한 건 뭐야? 월남전에 파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남전에 파병합니다. 결국에는 나는 어떻게 써요? 총상으로 귀국하죠. 총상을 맡고 귀국합니다. 절뚝절뚝 귀국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의 약속 중에 하나가 남았죠. 막순이를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뭐 있어요? 이산 가족 찾기가 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거죠. 이것도 뭐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막순과 재회하죠. 저기 미국 LA에 있었죠. 막순과 재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늙은 덕수죠. 늙은 덕수. 아까 큰오빠처럼 아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나이가 80 넘어가다 보니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아빠도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꽃분이네를 처분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꽃분이를 처분하고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얘는 꽃분이네가 이제는 뭐야? 아버지를 기다리는 장소고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남겨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늘 꽃분이네 여기에 오면서 아빠가 온다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꽃분이네를 처분한 건 아까 한계령에서 오빠가 고향집을 파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남은 추억을 없앤 거야. 근데 이 국제시장에선 아버지와의 추억의 사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야? 그죠? 옷. 그죠? 아버지의 옷을 부여잡고 울죠? 부여잡고 통곡하죠? 통곡합니다. 이건 뭐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었구나. 그래서 한계령과 국제시장까지 연결하면 되겠다. 예.